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교과서는 236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여러분이 배웠었던 동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100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그런 형태의 제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잔티움 제국은 그 영역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에 한 이렇게 영역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동로마 지역을 이때 당시에 통치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황제가 교황을 같이 겸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즉,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로마 지역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각국에는 정치적 지배자로서 바로 황제 혹은 왕이 있었던 것인데 비해서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원래 이제 옛날서부터 그랬었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했을 때도 종교적인 그 대부분의 결정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비잔티움 제국이 계속해서 계승을 한 거죠.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분리가 되었었지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잔티움 제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지배자인 황제가 교황을 같이 겸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는 바로 엄청나게 실용적인 학문을 발달을 많이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 같은 것도 많이 발달시켰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 관료 체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효율적인 모습을 갖춰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료 체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료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죠. 그리고 막강한 관료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관료들에게 줄 수 있는 월급을 국가가 나름대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부자였느냐? 맞습니다. 부자 맞습니다. 왜? 당시에 수도였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방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거의 대부분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쪽에는 여러 개 나라들은 전부 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나가 가지고서 물건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방에 있는 물산들을 여기에서 독점을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막대한 세금을 매기거나 이걸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과정 중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세계 최대의 무역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역도시에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비잔티움 제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이 비잔티움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황제,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분은 이때 당시에 황제가 되었을 때 군중들이 잠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한마디면은 그냥 황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기도 한데 황제의 부인이었었던 테오도라였던가 그럴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멋진 수의, 죽을 때 입는 옷이요. 가장 멋진 수의는 바로 황제의 복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민중들의 폭동을 진압을 하라고 얘기하게 되었고, 그 말에 용기를 얻었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민중 폭동을 전부 다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얻어지게 되었던 강력한 황제의 권력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당시 바로 이 유럽은 완전히 대혼란의 시대에 빠져있던 상황입니다. 각 지역에서 소로마가 이미 망한 상태에서 여러 지역에 게르만족들이 만들었던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서 자기네들식의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동로마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 형제를 죽인 놈들이 저기 다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들이 좋을 리는 없겠죠. 거기다가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의 서로마 지역의 최고 종교를 관장했었던
로마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동로마의 황제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로 동로마였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옛날 로마 제국의 바로 이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마치 프린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처럼요. 당시에 이 비잔티움 제국은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까지도 이제 먹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의 일부까지도 장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아주 얇게긴 하지만은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들, 해안가에 있는 일부 지역들을 거의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일부 이쪽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 지역은 전부 다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어 버렸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군대를 활용해서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을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로 로마에서 발달했었던 로마 최초의 성문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12표법이라고 하죠. 12표법 다음에 로마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었던 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시민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로마의 백성이기는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했었던 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만민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은 아닌데 법을 만드는 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자연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원칙들이 점점점 더 정교화가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는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법전은 그때까지 있었던 로마의 법 체계를 거의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공정한 그런 형태의 법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 로마법 대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로마법 대전에 있었던 그런 체계가 중세 유럽에 있는 모든 그런 국가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그 국가들이 자국에 걸맞는 그런 형태의 법전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런 법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가 근대 와가지고서 나폴레옹 때에 나폴레옹 법전이 만들어졌으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만들고 있는 법전들이 이 나폴레옹 법전을 본따 가지고서 자국에 걸맞게 만든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의 형태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만들어요. 바로 지금 현재의 터키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이스탄불 있죠. 이 이스탄불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로마 제국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런 건축물이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트 13페이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2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당인데 그냥 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엄청나게 장난 아니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양 옆에 보면은 4개의 뾰족뾰족 튀어나온 첨탑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중에 이 지역을 이슬람이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소피아 성당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없애지 않고 대신에 이것을 성당이 아닌 모스크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성소피아 성당은 형태는 이제 성소피아 성당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사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 성소피아 성당을 딱 만들었을 때 바로 그때 당시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여, 난 드디어 그들을 뛰어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만큼 이 성당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얼마 후에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쪽에 장악했었던 모든 영토들은 다시금 이 게르만족들에게 거의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이슬람 세력에게 뺏겨버리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로 이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었는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이 비잔틴 제국은 또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작아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반도의 일부를 또 이제 잃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 로마마저도 비잔티움 제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교황이 추구했었던 그런 그리스도교와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 자체에서 추구했었던 종교의 방식이 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원래 그리스도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은 이제 어떤 형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유럽을 침공했었던 그런 이 게르만족들이 너무 야만적이다 보니까 얘네들에게 뭔가 보여줘야지 얘네들이 위대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막 믿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의 교황은 나름대로 이 게르만족들을 그리스도교인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바로 그리스도교 자체가 살아남으면서 존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성스러운 여러 가지 이제 조각 같은 것을 많이 만듭니다. 이른바 성상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많은 그런 게르만족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바로 주님을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성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그것을 숭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이 성상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때 당시에 교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시대 때에 서로마가 망한 상황에서 이 로마의 교황,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실상 말은 교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서로마 지역에 있는 성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 교황은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동로마 제국 황제의 밑에 있었던 존재라 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왜냐? 여러분도 봤다시피 황제 교황주의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교황에게 성상을 만들지 말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것은 기호의 좋고 나쁨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게르만족을 바로 그리스도교인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교 자체는 아예 망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던 로마의 백성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것을 성상을 만들지 말라고 교황에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성상 숭배라고 하는 부분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로마를 중심으로 했었던 카톨릭 세력과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끼리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상 숭배를 인정했던 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때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교회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그런 바로 이 종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 있죠? 이 교황께서 이제 우두머리에 있는 바로 현재의 카톨릭, 즉 천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교의 경우에 어떻게 썼었냐? 이른바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것에서 남아 있게 돼요. 이 그리스 정교는 나중에 동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서 나중에 러시아까지도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같이 그 국가들 전부 다는 그 지역의 왕이 교황도 같이 겸하게 되는 모습도 같이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 분열되게 되면서 교회가 완전하게 갈라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그리스 정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쪽에 슬라브 민족에게 전파가 되게 되면서 슬라브 민족들이 바로 이 그리스 정교를 믿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고요. 자, 어쨌든 간 이렇게 되게 되면서 동서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 스웨티와 멸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이른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되게 한동안 위기가 있긴 있었지만은 얼마 후에 이때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은 힘을 키웠어요. 비잔틴 제국은 그 힘을 키워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힘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로마의 군대의 근간이 되는 존재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토지를 가지고서 당장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른바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자영농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영농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비잔티움 제국의 귀족이라든가 혹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부자였던 사람들이 그 토지를 뺏어가지고서 장악하고 뭐 이런 상황이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 이때 당시에 이 자영농들을 보호하는 것만이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하게 돼요. 바로 국가가 갖고 있었던 이 토지를요, 농민들에게 준 겁니다. 즉 마치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당나라 시대 때의 균전제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즉 이 지역은 바로 전 세계에서 부가 제일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것만큼 이 부를 노려가지고서 사방팔방에서 이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인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들을 막아내려고 한다면 군대가 필요한데 이 군대를 이루는 상당수가 전부 다가 자영농이었었고, 이 자영농의 숫자를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적들을 쉽게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황제는 바로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국을 군관구라고 하는 일종의 군대와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지방 행정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하게 합니다. 그 대가로서 토지를 주는 거예요. 토지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농민들은 거기 가가지고서 농사를 짓다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무장을 해서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일종의 병사와 농사꾼들이 일치가 되는 일종의 병농일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영농을 육성하게 됨으로써 국가에게 갖다 바치는 세금도 많아지고 거기다 플러스 자영농이 군인이 되다 보니까 자영농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군대도 같이 강화가 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잠깐 동안 다시 한 번 더 이 비잔틴 제국이 이 그리스 지역과 그 다음에 이 현재 터키가 있는 그런 지역까지도 다 장악을 하면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크리스트교의 성지라 볼 수 있었던 예루살렘과 같은 곳도 이때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이 계속해서 관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비잔틴 제국의 높은 가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좀 더 많이 먹고 살겠다고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대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국가의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놨었던 군관구 제도 하에 있었던 농민들이 소유했었던 토지까지도 눈독을 들이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농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뺏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농민들에게 토지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토지를 못 받은 농민들이 어떻게 국가에게 바로 군역의 의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영농이 몰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사력도 같이 약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주변에 적들이 별로는 없었으니까요. 적절한 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시 동방 지역에 있었던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하고 정말 박터지게 싸움을 벌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갑작스럽게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슬람 세력이었던 거예요. 이 이슬람 세력들은 순식간에 들고 일어나서 로마의 엄청난 강적이었던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벌떼와 같이 이때 당시에 이 로마로 침공하게 되죠. 잠깐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터키가 있었던 이 지역 전체를 다 뺏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바다만 건너가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었던 거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는 곳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훈족의 공격도 막아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벽들, 여러분들 교과서 236페이지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성벽 보이죠? 바로 나머지는 전부 다 절벽이고 그 다음에 육지와 연결된 곳은 전부 성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공격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 쪽에서는 이른바 신무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즉 저쪽에서 이슬람의 배들이 잔뜩 몰려오면요, 그리스 쪽에서는 바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발사했는데 그게 검은 액체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검은 액체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니까 갑자기 여기서 불이 확 나면서 이슬람 제국의 바로 배들이 전부 다 홀라당 불타버리는 사태가 벌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원유가 아니었을까? 지금의 석유 정도까지는 아니고 원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놈의 불은 물에 제대로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 위에 기름이 떠는데 거기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물 위에 기름이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불 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나오면은 바깥쪽에 나와 있는 이 불 때문에 타 죽고, 그리고 물 속으로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고, 그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전부 다 전멸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야만적인 전쟁 끝에 결과적으로 이 이슬람의 공격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간신히 이때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이 살아는 남을 수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 다시 복구를 하긴 했는데, 잠깐 정신 차렸었던 이때 당시에 이 비잔티움 제국,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성지를 한번 되찾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상황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얼마 후에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이 성지였었던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이슬람 세력이 아예 장악을 해버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 비잔티움 제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체 크리스트교의 세계의 성지라 볼 수 있었던 예루살렘을 비잔티움 제국이 보호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 이건 엄청난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권력 투쟁 끝에 바로 황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었던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꼼네누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유럽의 교황을 찾아가 가지고서 우리가 성지를 좀 찾을 테니까 군대 좀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요청이 전 유럽을 벌떼 쑤시듯이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미친듯이 많은 군대들이 출동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이놈의 십자군 전쟁도 땅을 일부 점령하긴 했어요. 근데 점령한 땅들을 십자군이 비잔틴 제국을 도움 주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켜 가지고서 땅을 점령했으면 그 땅은 누구 땅이어야 됩니까? 십자군 땅이어야 됩니까? 비잔틴 제국의 땅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비잔틴 제국의 땅이어야겠죠. 근데 웃긴 게 이놈의 십자군이 출동을 해 가지고서 예루살렘 근처의 땅을 장악은 했는데, 문제는 그 땅을 그냥 지네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벙치는 거죠. 바로 성지를 얻으려고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그 구원병이 내 땅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잔틴 제국은 십자군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수였던 거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비잔틴 제국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이 벌이다가 패배한 쪽이 새롭게 모여들게 되었었던 십자군에게 달려가가지고서 자기가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바로 제4차 십자군의 경우에는 이른바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아예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잔틴 제국이 사실상 일시적으로 망해요. 하지만은 비잔틴 제국을 점령했었던 이 십자군도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뭐 생각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곳에서 점차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그 십자군 세력들 정말 쫓아버리고 비잔틴 제국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복구가 됐었던 영토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곳이었습니다. 즉 비잔틴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었다가 이때쯤 가게 돼서는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일부 지역들 정도만 통치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동방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간에 간신히 버틸 수는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일시적으로 수도가 함락됐으나 오스만 제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때 당시에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서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은 사실상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표 하나. 자, 동그라미 1번.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적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황제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권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가로 안에다 들어갈 말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황제 교황주의. 황제가 곧 교황이에요.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를 같이 겸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황제를 보좌하는 강력한 관료체제 정비. 자, 동그라미 3번은 수도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다른 말로는 비잔티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상공업 발달. 근데 이때 당시 이곳의 상공업은 세계 최대 무역 도시의 수준이었다는 것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전성기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시대. 이 시대 때는 동그라미 1번 옛 로마 제국. 자,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고 동그라미 2번 이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로마법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동그라미 3번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건설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교의 발전을 열심히 꾀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동서교회의 분열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두고서 동서로 갈려졌죠? 바로 성상 숭배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서 동쪽 그리스도교와 서쪽 그리스도교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밑줄치겠습니다. 성상숭배를 계기로 동그라미 1번 성상을 중시하는 로마의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톨릭교. 자, 이거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성상숭배를 반대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바로 그리스 정교로 분열됐고 동그라미 3번 이 그리스 정교는 향후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쇠퇴와 멸망에서는 이후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군관구제라고 하는 걸 실시해 가지고서 자영농들에게 바로 토지를 주고 바로 그에 대한 대가로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볼 수 있었죠.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군관구제의 실시 밑줄. 다음 줄에 황제 동그라미 황제가 전국을 군관구로 나누고 농민에게 군 복무를 조건으로 토지를 주어서 이들을 전부 다를 사실상의 자영농으로 만들게 됩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주는 대가로서 군대 가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직업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나쁠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비잔틴 제국의 군사력은 강화가 되죠. 하지만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11세기쯤에는 자영농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왜? 바로 이 귀족들이 점차 힘을 키워가지고서 자영농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토지들을 몰래 그냥 불법적, 합법적으로 뺏어버리게 되면서 자영농들이 갖고 있던 토지가 없어지게 됐고 국가는 바로 이렇게 토지를 잃어버린 자영농들에게 새롭게 줄 토지를 아예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서 군대 숫자가 줄어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대의 힘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1세기 자영농 몰락과 군사력 약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어디가 침공했었다고요? 바로 이슬람의 침략. 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군에게 일시적으로 수도를 함락을 당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바로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방 지역으로 쳐들어가고 있었던 이슬람의 세력은 서방 쪽에서는 바로 이베리아 반도 근처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게 되면서 이슬람의 공격을 최종적으로 막아냈고요. 동쪽 지역에서는 바로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침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엄청나게 강력한 방파제 역할로서 이 비잔틴 제국이 막아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의 경우에는 바로 이 비잔틴 제국 자체가 동로마 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의 문화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잔틴 제국의 근거지가 바로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쪽 남쪽에 있는 땅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리스 지역은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고대 그리스와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옛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장악했었던 그런 영토에 포함됐던 곳이다 보니까 헬레니즘의 문화적인 성격도 같이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동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었던 동방 정교, 즉 그리스 정교의 역할도 같이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고대 로마, 그리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플러스 그리스 정교가 같이 합쳐진 독특한 그런 형태의 비잔틴 제국만의 문화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문화의 내용에서는 처음에는 로마 제국은 라틴 민족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로마 제국의 언어를 라틴어라고 얘기해요. 라틴어가 좀 원래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바로 이 라틴어는 글쎄요. 동아시아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한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까지는 그래도 라틴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부터는 바로 이 지역 자체가 그리스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동화가 돼서 그리스어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실상 사용이 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역 자체가 고대 그리스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로마의 사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문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비록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모든 로마의 유산들은 게르만족의 침략 과정 중에서 철저하게 파괴가 됐었지만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이 잘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존했던 것이 나중에 동로마가 혹은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되고 같은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계통에 해당됐었던 옆에 있었던 바로 이탈리아 지역으로 되고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들을 무지 목매했었던 중세시대 때에 바로 무식쟁이들한테 가르쳐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던 학자들이 그리스 로마에 새롭게 알려지게 됐었던 바로 여러 가지 책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서 고대 시대 때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눈을 확 뜨게 돼가지고서 이때부터 고대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바로 이탈리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바로 초창기의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자, 건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보통 로마의 건축의 특징은 돔과 그 다음에 아치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비잔틴 제국의 경우에는 웅장한 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돔이 아니에요. 웅장한 돔이에요. 얼마나 웅장한 돔이냐? 여러분들 교과서 237페이지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의 지붕 한번 보세요. 그게 돔이잖아요. 이거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붕을 계속해서 지탱을 하려고 한다면 벽 자체도 굉장히 단단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벽의 두께가 되게 두터울까요? 아니면 얇을까요? 당연히 벽의 두텁기는 굉장히 두터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의 두텁기가 굉장히 두텁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다가 창문을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창문을 직접 뚫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창문을 내는 것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 소피아 성당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그 내부가 되게 많이 밝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영광을 이 성당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소피아 성당의 내부는 알록달록한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모자이크 벽화가 화려하게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원래는 이것이 있는 줄 몰랐었대요.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 줄 몰랐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 성소피아 성당을 보수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석회 같은 걸로 발라져 있었던 일부가 뜯겨져 나가지고 뜯어보니까 그 안쪽에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그려져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것들, 성스러운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한 거냐? 바로 이슬람 세력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이 성소피아 성당이 굉장히 아름답긴 한데 내부에 들어갔더니 아무리 성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자기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없애버리기엔 그렇고 그래가지고서 아예 그냥 이제 석회를 다 발라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 다시 밝혀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모자이크 벽화가 특징이 되게 됩니다. 웅장한 돔, 모자이크 벽화, 창문은 되게 좁고 그리고 내부가 좀 시커먼 그런 형태의 바로 건축 양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문화는 바로 슬라브족에게 이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슬라브족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었던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러시아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동유럽 지역에 있던 여러 개의 나라엔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른바 동유럽 문화권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화에서는 특징, 로마 문화, 밑줄, 로마 문화 플러스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문화 아니에요. 오타입니다. 고쳐주세요. 자, 그리고 플러스 그리스 종교를 합친 독자적 문화 형성.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자, 문화에서는 동그라미 1번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동그라미 2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바로 고대 위대한 철학자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철학 서적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건축에서는 웅장한 돔 적으세요. 웅장한 돔과 내부는 모자이크 벽화를 특징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이런 형태의 건축 양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향에서는 러시아 등 빈칸에 적겠습니다. 슬라브족. 사실 이 슬라브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세계사 배우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짠하고 등장하면 여러분도 되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약간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슬라브족의 발달에 대해서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9세기 후반 때쯤에는 이 북부에 있었던 이 노르만족, 바이킹족 있죠? 이 바이킹족들이 정말 전 세계를 그냥 막 휘젓고 돌아다녀요. 일부는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이쪽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쪽 지역까지 갔는데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융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슬라브족과 노르만족들이 같이 융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국가인 키예프 공국이라고 한 나라를 이때 당시에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예프 공국은 영역을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해가죠. 그리고 이 동방 지역에서 성립했던 이 키예프 공국이 바로 자기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비잔티움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외 주변의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자기 편으로 이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당시에 키예프 공국에 있었던 그런 많은 슬라브족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보고서 너무 찬란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자기네들이 믿어야 할 종교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믿기 시작을 하게 돼요. 키예프 공국의 왕부터 이것을 이제 자신의 종교를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대가는 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의 딸과 그 다음에 이미 여러 명의 그 아내를 두고 있었던 바로 이 키예프 공국의 왕이 같이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후 이 키예프 공국과 비잔틴 제국은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서 주변에서 비잔틴 제국을 공격을 할 때 키예프 공국은 적극적으로 이 비잔틴 제국을 도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는 바로 비잔틴 제국의 영향으로 점차 이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비잔틴 제국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나중에는 아예 그리스 정도 자체를
바로 이 키예프 공국의 국교로 삼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 정교의 종교적인 행정의 원칙은 지역의 지배자가 교황도 같이 겸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었을 때에 바로 이 그리스 정교의 최고 우두머리는 바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입니다. 하지만 키예프 지역에 정착했을 때에 바로 그리스 정교의 최고 우두머리는 바로 키예프의 왕이었던 거죠. 러시아로 넘어가면 바로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간 정교회의 우두머리는 러시아의 지배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연히 자기를 교황으로 만들어주면서도 플러스 정치적 지배자로 만들어주는 그리스 정교를 사랑하지 않을 동방 지역에 있었던 지도자가 없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그리스 정교가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긴 했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가 뭐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민간신앙 믿을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비잔틴 제국은 엄청나게 외로운 지경이었었거든요. 뭐 게르만족들은 계속해서 수시로 내려와가지고서 비잔틴 제국의 여러 가지 영토들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 나라들도 공격을 해가지고서 비잔틴 제국의 이제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영토도 역시 없어져 가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사사라 왕조 페르시아와 싸우다가 나중에 이슬람이 등장해가지고서 비잔틴 제국의 그런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비잔틴 제국은 사방에서 갉아먹혀가지고서 점차 쪼그라고 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인데 그때에 갑자기 손을 내밀었던 게 바로 이 키예프 공국이었던 거예요. 이 키예프 공국이 손을 내밀게 되자 비잔틴 제국은 키예프 공국을 바로 자신들에게 가장 친한 국가로 동맹국가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종교를 일단 전파를 했는데 이 종교가 생각보다 잘 전파가 안 된 겁니다. 왜? 알고 봤더니 키예프 공국 이 자체는 사실상 제대로 된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키예프 공국의 백성들을 그리스 정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키릴 형제라고 하는 수도사들이 그리스 정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슬라브족들에게 적합한 그런 형태의 문자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문자는 키릴 형제 그 수도사 두 분이 전부 다 수도사였었습니다. 키릴 형제가 같이 만들어줬었던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러시아어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별표 하나. 슬라브족의 발달. 동그라미 1번. 9세기 후반 러시아 지역에 정착한 슬라브족과 노르만족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키예프 공국, 건국. 동그라미 2번. 비잔틴 제국의 영향. 동그라미 3번.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수용. 다음 줄에 동그라미 4번. 그리스 정교 포교 과정에서 키릴 문자 사용. 이러면서 이들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기원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